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는 준우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웃었다. 준우야, 오늘 누나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준우 좋아하는 잡채. 어때? 그녀는 아픈 동생을 위해 매일매일 직접 요리를 했다. 준우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누나의 옷자락을 잡았다. 누나 잡채가 제일 맛있어. 준우의 웃음은 지아의 고단한 삶의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 지아는 준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동화 속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동생의 병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싶었다. 지아의 목에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작고 닳아버린 왕관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였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 목걸이를 가리키며 지아야, 이건 희망의 상징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왕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지아는 힘든 순간마다 이 목걸이를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 날 오후, 지아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탓에 길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그녀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야웅야웅 하는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빗물로 가득 찬 쓰레기통 옆에서 젖은 몸으로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아기 고양이가 보였다. 이미 몸이 흠뻑 젖어 차가워진 고양이는 비에 섞인 쓰레기더미 속에서 힘없이 울고 있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도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였지만 가여운 고양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따뜻한 지아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지아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지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젖은 몸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의 낡은 수건을 꺼냈다.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고양이에게 작은 우유 접시를 내어주었다. 자신의 끼니도 빠듯했지만 지아는 기꺼이 자신의 몫을 고양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고양이가 허겁지겁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지아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 작은 생명을 보듬어주는 행위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따뜻한 온기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아의 지갑 속에는 낡고 바랜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런데 부모님 뒤로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뒷모습만 보일 뿐이라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지아는 어릴 적 이 사진을 자주 보았지만 사진 속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지아에게 낡은 USB 하나를 건네며 지아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나중에 꼭 열어봐야 한다. 하지만 함부로 열어보지 마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USB는 암호로 잠겨 있었고 지아는 아직 그 암호를 풀지 못했다. 그녀는 이 USB가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손목에는 친구가 떠나기 전 직접 만들어준 수제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굵은 실로 옅고 작은 진주 하나가 박혀있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지아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간만에 준우와 함께 평화로운 잠을 청했다. 낡은 방 안에는 고양이의 나지막한 숨소리와 두 남매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지아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다. 준우의 심장병은 시한폭탄과 같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준우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될 것이며 이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과거에 잊힌 운명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새벽 윤지아, 요은지아의 작은 세상은 거센 폭풍처럼 요동쳤다. 평화롭던 잠은 갑작스러운 동생 준우, 준우의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지아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옆 침대에서 준우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누나, 아파. 너무 아파. 준우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지아의 귓가에 맴돌았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병원비라는 거대한 장벽이 떠올랐다. 준우의 심장병은 이미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천문학적인 수술비는 그녀에게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숫자였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지만 이토록 무력한 순간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괜찮아. 준우야, 누나가 있잖아. 괜찮아질 거야. 지아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준우의 손을 잡았다. 준우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급히 겉옷을 걸치고 준우를 들쳐 업었다. 낡은 원룸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을 때 새벽의 찬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동네 어귀에 겨우 잡은 택시 안에서 지아는 준우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제발 우리 준우를 살려주세요. 뭘 시키든 다 할게요. 응급실에 도착한 준우는 즉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지아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지금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최소 비용은? 의사의 입에서 나온 숫자는 지아의 귀에 철퇴처럼 내려앉았다. 그녀가 아무리 애써도 모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준우의 가늘고 힘없는 손을 잡고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는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병원에서 준우 곁을 지키던 지아는 초췌해진 얼굴로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그녀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 초과였고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희망의 끈이 점점 끊어져가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우연히 병원 게시판에 붙은 한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자선 경매 파티, 희귀병 아동 후원 기금 마련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이 행사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극비리에 진행되며 한국의 유명 기업가들과 자선 사업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께는 작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이 마지막 희망이야. 지아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그 어떤 초청장도 입고 갈 만한 드레스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지아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옷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입으셨던 옅은 아이보리색의 실크 드레스가 고이 걸려 있었다. 드레스는 지아에게 너무 컸지만 그녀는 밤새도록 바늘과 실로 드레스를 수선했다. 그녀의 손은 서툴렀지만 동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바느질한 땀 한 땀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녀는 드레스에 어울리는 구두가 없어 굽이 다른 낡은 플랫 슈즈를 꺼내 신었다. 그리고 목에는 어머니의 은 목걸이, 손목에는 친구가 선물한 수제 팔찌를 착용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장신구이자 부적이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은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입구에는 삼엄한 경비가 삼엄하게 지켜서 있었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고 있었다. 지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이런 곳에 내가 감히.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준우의 희미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호텔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재활용 쓰레기통 옆에 좁은 새끼를 통해 몰래 건물 안으로 숨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화려한 연회장 안은 눈부신 샹들리에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벽에 바싹 붙어 움직였다. 그녀의 낡은 플랫 슈즈는 대리석 바닥에서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다.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막연히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면 도와줄 거라는 생각만으로 뛰어든 곳이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한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김민준, JM테크의 젊은 CEO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에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 중에는 특히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다. 바로 유명 패션 기업의 상속녀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서영이었다. 그녀는 교만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팔짱을 끼려 했다. 지아는 민준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마도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일 터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섰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일까? 발이 엉켜 휘청거렸다. 그녀의 어깨가 민준의 팔에 부딪히는 순간 민준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 기울어졌고 잔에 담겨있던 붉은 와인이 박서영의 값비싼 흰색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서영의 날카로운 비명이 연회장을 갈랐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흰색 실크, 드레스 위로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하게 번지고 있었다. 서영은 격분한 얼굴로 지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잡것을 끌어내. 어디서 이런 천박한 게 기어들어와서 감히 내 드레스를 망가뜨려. 경비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서영의 고함 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지아에게로 꽂혔다. 지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이 발 뒤꿈치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하는 듯한 시선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꿈은, 준우를 살리려는 마지막 희망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 순간 이 끔찍한 사고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절망의 순간이 6년 전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 남자의 삶에 흔적을 남겼던 신데렐라와의 재회를 알리는 서막이라는 것을. 박서영의 날카로운 고함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모든 시선이 윤지아에게로 꽂혔다. 경비원 2명이
지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지아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준우 준우호가 위독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더 격렬하게 뛰었다. 이대로 끝인가 준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이런 무례한 자는 당장 끌어내세요. 김민준 대표님. 저런 천박한 여자는 다시는 이 호텔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서영은 격분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아첨하듯 말했다. 그녀는 지아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기를 바랐다. 민준은 와인으로 얼룩진 서영의 드레스와 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지아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경비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려는 순간 그의 시선이 지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그리고 그 펜던트에 새겨진 작은 왕관 모양의 문양에 멈췄다. 민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문양은 그의 왼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6년 전의 희미한 기억과 관련된 작은 왕관 문양의 문신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는 그 문신을 볼 때마다 잊힌 한 여인의 잔상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경비원들이 지아를 연회장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 지아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휘둘렀고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제 팔찌가 풀려 바닥에 떨어졌다. 팔찌에서 빠져나온 작은 진주 하나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 민준의 발치에 멈췄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진주를 주워 들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진주의 감촉은 그의 기억 속 희미한 촉감과 겹쳐지는 듯했다. 민준은 경비원들에게 손짓하며 그들을 멈추게 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지아에게 다가섰다. 지아는 민준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명령이 아닌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았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인가 왜 여기에 몰래 들어온 거지?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망설였다. 자신의 비참한 사연을 이런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준우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심장병을 앓는 동생, 수술비를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이 자선 경매 파티가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그녀는 꾸밈없이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연회장을 압도하는 듯했다. 서영은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하는 것 좀 봐. 동생이 아프다고 어디서 그런 뻔한 거짓말로 동정을 얻으려 하는 거죠. 대표님,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당장 쫓아내세요. 서영은 지아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며 그녀를 더욱 비난했다. 그녀는 지아가 민준의 동정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서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눈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된 절박함을 보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손에 든 진주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신의 팔찌인가? 지아는 진주를 바라보았다. 네, 제 친구가 준 소중한 팔찌입니다. 그녀는 진주를 조심스럽게 팔찌에 다시 끼웠다. 민주는 지아의 목에 걸린 왕관 목걸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슬쩍 만졌다.
두 왕관 문양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조하, 당신의 이야기를 믿어주겠네.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서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대신 당신에게 한 가지 시험을 주겠어. 지아는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시험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지아는 어떤 시험이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준우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따라와. 민준은 지아에게 손짓했다. 그는 그녀를 연 회장 한쪽 구석에 있는 은밀한 문으로 안내했다. 그 문은 JM테크의 비공개 연구실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곳은 JM테크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된 심장부였다. 오직 민준과 소수의 최고 기술진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서영은 민준의 행동에 기함했다. 대표님, 지금 저런 여자에게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곳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일 뿐이라고요. 그녀는 질투심에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녀는 민준의 관심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그녀는 연 회장의 다른 사람들에게 지아에 대한 온갖 비방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사실 김 대표님을 유혹하려고 온 거야.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민준은 이미 지아와 함께 비공개 연구실로 향하고 있었다. 지아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품고 민준을 따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우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시험이 단순히 준우의 목숨만을 건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잊힌 과거와 민준과의 6년 전 운명적인 밤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6년 전의 한밤. 민준의 손목에 새겨진 왕관 문신과 지아의 목걸이에 숨겨진 왕관 문양이 겹쳐지면서 시작된 운명의 장난이었다. 김민준은 윤지아 요은지아를 데리고 호텔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JM테크의 비공개 연구실로 향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첨단 장비와 거대한 서버렉들이 늘어선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구실 안에는 JM테크의 최고 기술자들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역력했다. 대표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핵심 AI 시스템인 오르비스 올빗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모든 재부팅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한 수석 연구원이 민준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그는 민준 옆에 서 있는 낡은 드레스를 입은 지아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다른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저 여자는 누구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왜 이곳에?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지아에게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냉정함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는 거대한 중앙통제 시스템을 가리켰다. 시스템의 메인 스크린에는 오르비스 시스템 오류, 긴급 복구 필요라는 붉은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JM테크의 모든 비즈니스는 이 오르비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멈추면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현재 최고의 기술자들이 며칠 밤낮을 매달렸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오르비스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가동시키면
당신 동생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당신은 불법 침입죄로 경찰에 넘겨질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3시간, 그것도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첨단 AI 시스템을. 그녀는 컴퓨터 전공자도 아니었고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곤 고장난 낡은 가전제품을 만지작거리며 고쳐본 경험뿐이었다. 하지만 준우의 희미한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포기할 수 없어. 바로 그때 박서영 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방금 전 민준이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듯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저런 무식한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에 저 여자는 분명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입니다. 일부러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정보를 빼돌리려는 수작일 겁니다. 서영은 주위에 있는 기술자들에게도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난했다. 당신들, 저 여자가 뭘 하든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요? 당신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요. 기술자들은 서영의 말에 동조하는 듯 수군거렸다. 그들은 지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디서 온 정체불명의 여자가 감히 우리 회사의 핵심 시스템을 만지려고 해.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주눅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준우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도해보겠습니다. 민준은 중앙통제 패널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지아는 의자에 앉아 거대한 시스템과 마주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코드와 복잡한 회로는 그녀에게는 미지의 언어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기계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손을 천천히 뻗어 시스템의 차가운 금속 패널을 더듬었다. 연구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남은 시간이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 남은 시간 5.25시급geb제8 시간이 흐를수록 지아의 어깨 위로 압박감이 더욱 커져갔다. 바깥에서는 박서영의 비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기술자들의 불신 가득한 시선이 그녀의 등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시스템의 숨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패널 위를 천천히 스캔하듯 움직였다.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 전기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맥박을 느끼려 했다. 다른 기술자들은 소프트웨어 오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지아는 본능적으로 물리적인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계의 언어를 떠올렸다. 그녀의 손끝이 시스템의 하단, 전원 공급 장치 근처에 작은 환기구에 닿았다. 그곳에서 미세하게 다른 열기가 느껴졌다.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어긋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작은 차이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다고. 이쪽입니다. 지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건네준 공구함에서 가장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전원 공급 장치 내부의 이 부분에 미세한 과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사 하나가 덜 조여진 것 같아요. 수석 연구원이 코웃음을 쳤다. 과열이라니 저희가 모든 온도 센서를 확인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사가 덜 조여졌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시스템은 수십 번의 검수를 거쳐 조립된 겁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지아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아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지아는 연구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감을 따랐다. 그녀는 드라이버로 해당 부분의 나사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러자 나사 내부에 아주 작은 틈새로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극히 미세한 균열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균열 옆에는 작게 S자 모양의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을 본 수석 연구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부품은 공식 납품업체의 것이 아닙니다. S 마크는 저희가 거래하는 블랙마크 부품 회사의 로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간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박소영을 힐끗 쳐다보았다. 서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지아의 눈은 스크린 속의 복잡한 오류 코드에 고정되었다. 이 미세한 균열 때문에 특정 주파수에서 전압 불안정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성이 시스템의 핵심 제어 코드 중 하나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백도어 같아요. 그녀는 USB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제 아버지의 USB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종종 이런 형태의 오류 코드를 발견하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흔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오류는 특정한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에 걸린 왕관 목걸이를 풀었다. 이 펜던트, 이 왕관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는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다녔는데 이 안에 아주 미세한 자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이 자기장이 이 시스템의 백도어 코드를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민준에게 목걸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을 이 나사가 있던 자리에 대고 제가 지시하는 대로 시스템에 특정 키를 입력해 주세요. 민준은 놀란 눈으로 지아와 왕관 목걸이를 번갈아 보았다. 왕관 문신과 목걸이의 왕관 문양, 그리고 6년 전의 희미한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목걸이의 펜던트를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따뜻한 전율이 느껴졌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남은 시간 000235. 지아는 패널에 빠르게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듯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의 직관은 복잡한 코드 사이에서 숨겨진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 점 흐트러짐 없었다. 지금입니다. 대표님, 목걸이를 그 자리에 대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지아가 외쳤다. 민주는 지시대로 목걸이를 해당 위치에 대고 엔터키를 눌렀다. 연구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기술자들은 모두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죽였다. 박소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과 지아를 번갈아 보았다. 남은 시간 결정 수봉 결정 공짜다. 공견jel로 공질 광초 커트자 공결렌정 호견jel로 컴키삼스. 바로 그때 거대한 경고음이 연구실을 뒤흔들었다. 비비비비비빅. 모든 스크린이 순식간에 붉은색에서 밝은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내 오르비스 시스템 재가동 성공, 모든 기능 정상 작동 중 이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연구실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기술자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뻐했고 일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지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 대신 깊은 안도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경외감이 가득했다. 그는 지아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걸이가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6년 전의 밤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혹시 이 아이가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박소영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기적 같은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아가 성공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꾸몄던 비열한 계획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지아의 승리이자 그녀에게는 준우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JM테크 연구실은 윤지아 요은지아가 오르비스 시스템을 재가동시킨 후에도 한동안 흥분과 경외감으로 술렁거렸다. 수많은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은 모두 녹색으로 바뀌어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고 대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낮은 기계음만이 연구실을 가득 채웠다. 기술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김민준 민준 대표는 지아를 향해 굳건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 들린 지아의 왕관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며칠 밤낮을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원인을 단 3시간 만에, 그것도 맨눈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다니. 윤지아 씨는 천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지아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진심 어린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박서영은 연구실 한 구석에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지아가 성공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꾸몄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연구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박서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빛은 서영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서영은 몸을 움찔 떨었다. 민주는 지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윤지아 씨,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지아에게 왕관 목걸이를 돌려주었다. 지아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자신의 목에 다시 걸었다.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은 그녀에게 준우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민주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다. 수석연구원, 방금 윤지아 씨가 발견한 마크 부품에 대해 즉시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품이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삽입된 것인지, 어떤 백도어 코드가 심어져 있었는지 정밀 분석해 주세요. 민준의 지시에 연구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수석연구원이 분석 결과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확인되었습니다. 대표님, 이 에슨 마크 부품은 저희 JM테크의 공식 납품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저가형 불법 부품 회사인 섀도우텍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 내부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인 결함과 함께 오르비스 시스템의 핵심 제어권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백도어 코드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실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섀도우테크는 JM테크의 경쟁사인 다크퓨처 그룹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회사였다. 이 사실은 단순히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JM테크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였음을 의미했다. 데이터 유출 기록을 추적해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 민준이 격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순간 지아의 눈빛이 스크린에 나타난 백도요 코드와 데이터 유출 경로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USB에 담긴 정보와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잊힌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스크린 속에 복잡한 코드를 읽어내려갔다. 잠시만요. 대표님, 지아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서서 스크린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 백도어 코드는 단순히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을 넘어 오르비스 시스템의 미래 업데이트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놓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마치 특정한 시점에 오르비스 시스템이 스스로 자폭하도록 만드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리고 이 코드의 설계 방식은 제 아버지의 USB에서 봤던 어떤 파일의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지아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이 데이터 유출 경로를 보세요. 이 IP 주소는 단순히 다크퓨처 그룹의 것이 아닙니다. EAP는 내부자 소행입니다. 그리고 이 유출은 섀도우테크의 부품이 설치된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오르비스 시스템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JM테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박서영에게로 향했다. 서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는 것을 느꼈다. 지아가 자신의 목걸이를 이용해 오르비스 시스템을 복구하고 아버지의 USB를 언급하는 순간 서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저 내 드레스가 망가져서 화가 났을 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서영은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갈 곳을 잃고 헤매었다. 민준은 차갑게 웃었다. 박서영 씨, 당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이 증거들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섀도우테크는 당신이 투자한 회사 중 하나이고 당신의 재정 기록에서 오르비스 시스템의 주가 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크 부품. 제가 알기로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그 순간 수석 연구원이 다급하게 민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섀도우테크의 불법 부품 납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서류에 강선우 씨의 결재 사인이 있습니다. 박서영 이사가 아니라 강선우 이사입니다.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강선우 이사, 그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강선우 이사를 당장 1위로 데려와 그리고 모든 보안 요원을 배치해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 잠시 후 땀에 젖은 얼굴로 강선우 캉선우 이사가 끌려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아가 오르비스 시스템을 살려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민준과 서영, 그리고 지아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당황했다. 강선우 이사, 섀도우테크 부품 납품과 오르비스 시스템 백도어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대표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마. 박서영 이사님이. 그는 서영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S마크, 부품 결제 서류.
그리고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막대한 자금, 그리고 박서영이 자신을 협박하며 시켰다는 진술까지. 그때 지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호했다. 이 백도어 코드는 단순히 시스템 오류를 가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코드는 오르비스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복제하여 다크퓨처 그룹의 신기술로 둔갑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USB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의 기술 유출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부모님의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아의 마지막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6년 전의 사고, 그리고 지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K 프로젝트, 섀도우 테크, 다크 퓨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한 거대한 배후의 그림자. 민주는 지아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이 이 모든 음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강선우 이사, 당신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주는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은 배임, 횡령, 그리고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즉시 검찰에 송치될 겁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은 몰수될 것이며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주는 보안팀에게 손짓했다. 선우는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는 연구실의 흥분된 분위기 속에 묻혔다. 지아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준우를 살렸다는 안도감,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자신에 대한 알 수 없는 자부심.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르비스를 살려낸 영웅이자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를 쥔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왕관 목걸이는 그녀의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빛나는 증거였다. JM테크 연구실의 환호성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윤지아 요은 지아는 수많은 연구원들의 박수와 찬사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낡은 드레스와 초췌한 얼굴은 방금 전까지 이 거대한 시스템을 구원한 영웅의 것이었다. 김민준 민준 대표는 연구원들을 진정시킨 후 지아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 대신 깊은 존경과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지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윤지아 씨, 당신은 이 JM테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비스 시스템은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왕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 목걸이는 정말 특별하군요. 당신처럼 말입니다. 그때 민준의 비서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강선우 이사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다크퓨처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오르비스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또한 섀도우 테크의 불법 부품을 시스템에 고의적으로 삽입하여 오류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JM테크의 주가를 폭락시켜 차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며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그의 모든 직위와 재산은 몰수될 것이며 다시는 이 바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선우는 탐욕과 질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추악한 음모는 지아의 천재성 앞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며칠 후 지아는 JM테크의 최고급 병원에 입원한 동생 준우의 병실에 있었다. 준우는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안정을 되찾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지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지훈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윤지아 씨는 이제 저희 JM테크의 핵심 인재가 될 겁니다. 민준이 할머니께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저희는 지아 씨에게 오르비스 시스템 총괄 개발 이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원하는 모든 연구 지원과 최고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아 씨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남기신 K 프로젝트의 흔적들을 저희가 찾아내어 그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꿈은 준우의 병을 치료하고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기술 세계의 꿈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준우를 돌아보았다. 준우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준은 지아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다. 사실 윤지아 씨의 아버님은 저희 JM테크의 전신인 대성전자에서 K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차세대 AI 엔진 개발을 주도하셨던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중단되었지만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K-엔진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관 목걸이에 새겨진 왕관 문양은 단순한 문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K-프로젝트의 상징이자 당신 아버지의 연구 정신이 담긴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왼쪽 손목 안쪽에 이와 똑같은 왕관 문신이 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수트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의 손목 안쪽에는 지아의 목걸이 펜던트와 똑같은 작고 정교한 왕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지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민준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과 자신의 목걸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6년 전 자신이 준우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선 경매 파티에 몰래 잠입했던 밤의 희미한 기억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화려한 연회장, 쏟아진 와인,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던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 그 남자의 팔에 스쳤던 어떤 감촉,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남자가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곁에 잠시 머물렀던 그의 채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던 감촉이 이제야 명확해지는 듯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실 6년 전 그날 밤 파티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저는 당신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걸이에 새겨진 왕관 문양을 보았을 때 저의 문신과 너무나 똑같아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르비스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저의 잊힌 기억 속에 있는 그 신데렐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아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배달원의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우를 살릴 수 있었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낯선 타인이나 그녀를 시험했던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준 진정한 동료이자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아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잊고 살았던 6년 전의 그 밤의 특별한 인연이 이제야 자신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지아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드는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묘지였다.
묘비에는 윤태성과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지아의 부모님 묘였다.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저의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자 멘토였습니다. K프로젝트는 아버님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함께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까봐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아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손에 든 왕관 목걸이를 묘비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제가 아버지가 남기신 꿈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남기신 기술로 더 안전하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지아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그들은 함께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하나의 사고가 두 사람의 운명을 엮었고 낡은 목걸이와 왕관 문신이 감춰진 비밀을 드러냈으며 그들의 삶은 이제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찬 듯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상암동의 JM 테크 본사는 이제 윤지아, 요은지아에게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던 20살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JM 테크 역사상 최연소 오르비스 시스템 총괄 개발 이사이자 혁신적인 K-엔진 프로젝트의 선두에 선 리더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고층에 자리 잡았고 창밖으로는 수많은 드론과 미래형 운송수단들이 시험 비행을 하며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K-엔진은 단순히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지아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자체 진단 및 자율 수리 기능을 갖춘 지능형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놀라운 효율성과 보안성을 자랑하며 전 세계 기술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그녀가 설계한 시스템 덕분에 수많은 정보 유출 사고와 기술적 오류가 예방되었고 디지털 세상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지아는 이제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를 입고 예전의 초췌한 얼굴 대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고 입계는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왕관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시작과 뿌리를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상징이었다. 동생 준우는 JM테크가 지원하는 최고급 요양원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를 매주 찾아가 이야기꽃을 피웠다. 준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누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명문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촉망받는 의학도 의과대학생가 되었다. 지아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돕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김민준 대표와 함께 그녀는 K-드림 재단 K-드림 파운데이션 웨랄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구 자금을 지원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쳤다. 어느 주말 오후 지아는 준우와 함께 할머니가 사시던 예전 동네의 낡은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낡은 건물의 재개장식을 축하하고 있었다. 지아는 자신의 첫 꿈이었던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이제는 K-이노베이션 센터, K-이노베이션 센터츠간라는 이름의 대규모 기술 교육 및 창업 지원 센터로 탈바꿈시켰다. 이곳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이 무료로 코딩, AI 프로그래밍,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그녀는 직접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때로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예전의 강하늘이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왕관 목걸이를 보여주며 이것이 나의 마법의 도구란다. 너희도 너희만의 마법의 도구를 찾아야 해. 라고 말해주었다. 한 어린 학생이 수줍게 지아에게 다가와 낡은 장난감 로봇을 내밀었다. 선생님, 제 로봇이 고장났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지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로봇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직접 로봇의 회로를 점검하고 작은 부품을 능숙하게 교체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지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란다. 기계는 우리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해. 이 로봇도 너처럼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야. 밤이 되자. 지아는 민준과 함께 JM 테크 본사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야외 정원에 서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고 그 위로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오르비스 시스템과 K-엔진 기술을 적용한 첨단 비행체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다. 지아씨, 아니, 지아야. 민준이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왼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왕관 문신이 희미한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어. 어쩌면 운명이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의 꿈으로 이끌기 위해 작은 사건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지아는 민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따뜻하게 울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그 사고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낡은 오토바이와 기름 냄새, 그리고 저를 끌어내려던 박서영 씨의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민주는 지아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시선은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비행체들을 향했다. 지아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완성했고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펼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빛나는 재능과 긍정적인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사를 바로잡았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 순간 민준이 지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녀의 어린 딸을 가리켰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목에는 지아의 왕관 목걸이와 똑같은 작고 귀여운 왕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아이는 밤하늘을 나는 비행체들을 올려다보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이 지아의 귀에 속삭였다. 봐, 지아야. 우리의 작은 공주님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있어.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딸, 김하늘, 킴하늘이었다. 6년 전 그 운명적인 밤, 지아와 민준 사이에서 싹튼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왔고
마침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하늘이는 민준의 지적인 외모와 지아의 밝고 따뜻한 미소를 쏙 빼닮은 아이였다. 민준은 하늘이를 품에 안고 그녀의 목에 걸린 왕관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아이는 민준의 손목에 새겨진 왕관 문신과 자신의 목걸이를 번갈아 보며 방긋 웃었다. 이게 바로 신데렐라의 흔적이네요. 대표님. 지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은 하늘을 품에 안은 채 지아에게 키스했다. 흔적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었지. 우리 하늘이도 언젠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밤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별처럼 반짝였다. 지아는 민준과 딸, 하늘이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비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꿈을 찾은 윤지아의 이야기는 예측 불가능한 삶의 여정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꿈으로 비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윤지아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법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서울의 오래된 동네, 넓고 비좁은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셋집에는 26살 윤지아와 14살 된 그녀의 어린 동생 준우가 살고 있었다. 새벽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은 지아의 고단한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잠시 찌뿌듯한 몸을 일으켜 침대맡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과 그 옆에 흐릿하게 찍힌 낯선 남자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지 6년. 그날 이후 지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심장병을 앓는 어린 동생뿐이었다. 지아의 하루는 고된 아르바이트로 빼곡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는 가끔씩 과외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탰다. 그녀의 꿈은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동생 준우를 건강하게 키워 번듯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특히 준우의 심장병은 늘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작은 발작이라도 일어나면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밀려드는 병원비 청구서는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